안녕하세요.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일반 소장으로 정식으로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거에 장단점이랄까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고자 하는데 기판력이라는 부분도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그게 판결의 효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급명령 정본을 받는 것과 실제 정식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는 것과의 어떤 판결 효력에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이제 집행이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실제로 뭐 청구 이해소라는 게 사실 있거든요. 이게 조금 실무적인 관점이긴 한데 실제로도 많이 진행합니다. 청구 이해소라는 거를.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판력 그런 연관된 부분만 이제 좀 한정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판력 이거는 법학 공부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뭐 가끔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좀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닌데 좀 핵심만 간단히 특히 청구 이해소 관련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의 장점은 인지대랑 송달료, 그러니까 소송 비용이 싸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소송이 뭐 한 10분의 1 가격 정도에 진행을 하는 거고, 인지대는 10분의 1이고, 송달료도 실제로 예납 자체를 조금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는 피고가 이제 이의 신청을 안 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서류도 없고 해갖고, 싸게 먹힙니다. 뭐 실제로 몇만 원이면 해결되고, 뭐 같은 건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뭐 3만 원으로 끝날 게 막 15만 원 정도 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들 수도 있고. 근데 소송 가액이 커지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이 아주 싸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절차가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지급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하면 아마 지급명령 정본 받을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뭐 집행까지, 실제로 통장에 통장에 꽂힐 때까지, 돈이 통장에 꽂힐 때까지 한 5개월, 6개월이면 됩니다. 저도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지급명령 신청 하나 해갖고 받은 건이 있는데, 그거가 아마 제 통장에 실제로 돈이 꽂힐 때까지 한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굉장히 빨리 끝나죠. 일반 소송은 뭐 1심만 1년 넘고 뭐 보통 이렇게 되니까 요즘에 1심이 1년 전에 종결되는 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제대로 이제 변론하고 했을 때 끝나는 게 계속 이제 지지부진 되는 거예요. 민사 절차는. 그리고 뭐 소장 내면 실제로 변론 열릴 때까지는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3개월, 4개월 뭐 이렇게 걸렸는데 요새는 7개월, 8개월 이상은 기본적으로 변론조차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변론조차. 그럼 뭐 거의 1년 그냥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급명령은 값이 싸고 그 다음에 소송 절차가 빨리 진행된다는 그런 정말 큰 장점이에요. 진짜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명령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조회 신청이 안 돼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내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일반 정식 소송은 사실조회 신청이 되기 때문에 소장 제출하시면서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뭐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은 뭐 동사무소나 이런 경찰서 쪽에서 이제 알려주는데, 지급명령은 사실조회 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급명령 꼭 피고의 주소를 알아야만 진행이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불편하죠. 어쨌든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공시송달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급명령은. 이건 아예 법조문으로 그냥 빼박 들어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법조문이. 그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그거랑 사실조회 신청이랑 맞물려서 피고 주소를 모르면은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식 소송은 당연히 공식송달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지간하면은 특별송달까지 했을 때 안 되면은 공식송달로 진행합니다. 왜냐면은 그렇다 아예 소송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헌법상 우리한테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소송을 못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요번에 이제 지급명령이랑 이제 일반 소송으로 받은 판결,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기판력 여부예요. 기판력을 인정할 것인가 아닐까의 여부인데, 이게 실무상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지급명령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이의를 안 하니까 그냥 지급명령이 나온 거잖아요, 법원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급명령을 내가 지급명령 정보를 받았는데, 집행 단계에서 그 채무자의 그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체동산 압류를 한다고 해봐요. 유체동산 압류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채무자의 주소지 가갖고 다 빨간 딱지 붙여갖고 경매로 넘겨갖고 그거를 판 돈을 이제 채권자한테 준다는 그런 게 바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이거든요. 그러면은 채권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급명령 정보를 가지고 집행법원에다가 이제 압류랑 추심 유체동산 압류 그거를 집행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집행관이 가서 이제 채무자 집에 가서 빨간 딱지를 붙이겠죠. 근데 이제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 딱지 붙이면 이제 딱 경계심이 발동을 해갖고 내가 저번에 보니까 그거를 다투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집행 단계로 넘어왔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자는 넉넉고 만약에 억울한 일이 있다면은 내가 이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가? 억울한 경우는 그런 거겠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다른 일로 바쁜 사이에 내가 그거를 변제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당해야 되냐 이거죠. 지급명령을 채권자가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서 이제 지급명령 정보를 받은 경우와 정식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판력. 근데 이 기판력이라는 게 사실 복잡해요. 뭐 주관적 요건, 주관적 한계, 뭐 객관적 한계, 시적 한계 이렇게 있는데 특히 시적 한계가 문제가 많이 돼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받은 판결이나 지급명령 정보는 어떤 기준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에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한다. 이렇게 아예 판결음을 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1일 날짜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판결을 났다는 얘기는. 지급명령 정보를 발급했다는 얘기는 그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판단 시점. 그게 일반 소송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간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채무자로서는 그 빨간 딱지를 막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급명령이라면 만약에. 왜냐면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라는 그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소송은 정식 소송을 해서 변론 걸친 판결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판결 받은 거를 나중에 피고가 다툴 수가 없어요. 판결 시점 전에 있던 사유를 가지고는 다툴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지급명령 정본 같은 경우에는 다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급명령 정본 한 판결 어떻게 보면은 명령 정본인데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시점에서 딱 채권이 있다는 그 시점에서 지급명령을 했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사유, 그러니까 그 시점 전에 있었던 사유를 가지고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얘기가 자꾸 꼬이는데 간단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같이 1,000만 원을 빌린 건 맞는데 그 지급명령 정본, 그러니까 어쨌든 판결이 나기 전에 내가 무슨 바쁜 사유가 있어갖고 그거를 변제했다는 걸 다투지를 못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판결인 경우는 이미 판결이 한 번 났기 때문에 못 다퉈요. 내가 돈을 갚았지만 그거를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이제 넋 놓고 당하는 건데, 뭐 나중에 무슨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뭐 그런 것도 별건이니까. 근데 지급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약에 그 시점 전에 있었던 내가 변제했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을 뿐인데, 사실은 만약에 갚은 게 맞다면은 그거를 가지고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어렵다. 이거 괜히 했나? 어쨌든 간 지급명령이 절차는 간단한 절차긴 한데 그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채무자가 이걸 다투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거를 채무자 입장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판결의 추한 항소라고 막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권자가 우리 집 재산을 압류를 해갖고 뭐 빨간 딱지 붙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억울하다. 내가 갚은 사실을 미처 얘기 못했을 뿐이다. 그러면은 법원으로 빨리 달려가셔갖고 집행정지 신청하시면서 그 청구 이의소를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구 이의소에서 그 지급명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미처 시간이 없어서 못 다퉜다는 그거를 사유로 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식 판결 받으신 거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정식 판결을 거친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내가 너한테 충분히 시간을 줬고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네가 안 다퉜으니까 그거는 거리를 포기한 걸로 본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뭐 기판령을 인정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사부재리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네. 판결을 그래도 존중을 해야 되니까. 아유,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오늘 정리를 하면 지급명령이랑 소장의 차이는 지급명령은 빠르고 싸지만 사실조회 신청이랑 그 공시송달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고, 지급명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억울하면 그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내가 지급명령을 받아갖고 이제 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그 지급명령을 받을 때까지 있었던 그런 사유를 가지고 나중에 청구 이의소로 한번 막을 수 있다. 요런 거. 결론은 채권자는 그 돈이 자기 통장에 꽂히기 전까지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안심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판결 다 받았으니까 내가 기존에 있었던 뭐 영수증이랑 뭐 증거를 다 없애도 된다. 그거는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지급명령으로 이제 승소를 하신 경우에는 내가 뭐 판결을 다 잘 받아놨으니까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막 불태워버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저쪽에서 혹시라도 청구 이의소가 들어왔을 때 좀 곤란함을 덜 겪으실 겁니다. 네. 아휴, 이거 진짜 일반인 구독자분들 아마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좀 이제 쉽게 가겠습니다. 이거 무슨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최소한의 어떤 선관을 가지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급명령은 약간 불안합니다. 제가 봤을 땐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명령입니다. 언제든 번복될 수도 있다는 어떤 모종의 불안감을 안고 있는 그런 판결의 일종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또 판결도 아니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돈 줘! 그냥 명령이에요. 그냥. 판결은 그냥 그것도 뭐 돈 조지만. 아유, 어렵다. 하여튼 항상 진짜 요즘에 하는 말인데, 소송은 당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 그냥 무탈하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머리 아파요 진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